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교재 14페이지를 보세요. 자, 14페이지는 3절 부동산 활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부동산 활동은 학문의 어떤 연구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의입니다. 양월 1번 이미 설명드렸죠.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양과 2번 활동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이 문제예요. 크게 우리 이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적 주체가 소개되는데, 바로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민간 기업 이들이 어때 사적 주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라는 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조합에는 자, 우리들이 가입하는 겁니까? 정부가 가입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가입한다. 쉽게 이 생각하세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자, 조합은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적 주체는 결국 이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행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사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성.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공적 주체다 소개인데,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적주체에 해당하겠죠? 또 각종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참 공사, 이들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참 공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기관들이 되겠지요.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각종 공기업들은 이제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참 공적주체는 무엇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행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공사 혼합 부분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동그라미 3번에 제3섹터 나와 있죠?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생각하시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 말씀을 딱 하나만 조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자, 이들은 공적체입니까? 사적체입니까? 사적 주체다. 이 하나만 조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는 2번 챕터. 활동 주체들은 부동산 활동이다 소인데, 우리 교재는 활동 주체에서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 다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이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활동이 되어 있죠? 사적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고를 2번 보세요. 양고를 보시면 사적 부분의 활동이다 나와 있죠? 이 자체가 어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 챕터 여기서 이것만 정리해서 일단, 자, 활동 주에서 우리가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 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는 건 바로 뭡니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세요. 자, 16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부동산 활동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많았지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활동을 자,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관련된 지식을 체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체계된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체계화하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지 어때?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과학성과 과학성, 기술성 둘 모두가 어때? 강조가 된다. 그럼 과학성,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고의 1번이에요. 양고 1번 봅시다.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활동은 그 원리,
또는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자 원리 이게 뭡니까?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론적인 측면이라 그랬죠? 원리 이론의 관점에서는 과학성을 이 원리를 실무에 응용하는 관점에서는 기술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어느 하나만 있어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쓰는 그게 아니라 했어요.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앞으로 또 우리 여러 차례 이해할 겁니다. 부동산은 자, 사회성 그리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예요. 따라서 공익을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은 사적 재화란 이야기예요. 참 사적 재화다 보니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때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되겠죠. 공익을 중시하지만 공익을 해야지 하는 범위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2번 거기 보시면 제목 보세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나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양으로 3번 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문성도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렇죠?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먼저 3차 수준입니다. 3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 2차 수준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 사람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2차 수준이에요. 반면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1차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사람들이 2차 수준과 3차 수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분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보시냐?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 먼저 보시고 그 활동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 사람에서 이루어질 뭡니까?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이야기야.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다 썼대. 1차, 3차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평가 활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사실 우리의 꿈과 희망이죠. 공인중개사에서 평가를 하려면 결국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평가활동에 대해 전문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당 문제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니까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주도 아닌 내가 내 자신에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1차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중개활동입니다. 그리고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다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몇 차 수준이 될까요? 3차 수준이 되겠지요. 자, 보세요. 중개활동이다.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의사로니까 몇 차입니까? 3차.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에는 종사한다. 몇 차입니까? 2차 수준이다. 이렇게 구분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과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거 구분할 때는 반드시 어떤 활동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뭡니까?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다. 2차.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기억번. 자, 1차 순위 활동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일반인이 행하는 활동이다. 나와 있죠?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업에도 종사하지도 않는 내가 내 자신에서 행하겠다. 이게 1차 순위다 생각하시고,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자, 해당 활동 분야의 전문 직업인은 아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해당 활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업자와 이에
관련 업무의 종사자들의 활동 수준이다. 결국 이상하시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활동은 뭡니까? 2차 수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디귿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직업인이 행하는 활동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루어진다. 몇 차입니까? 3차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이들은 몇 차 수준이 된 겁니까? 2차.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이들은 몇 차입니까? 3차.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양호 4번입니다. 양호 4번은 윤리성이다.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것 우리가 이제 이런 잘 해봅시다.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고가의 상품,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를 다루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업장은 어때?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부동산 윤리도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고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윤리, 그리고 서비스 윤리, 공중윤리처럼 4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용윤리라는 것은 종업원 또는 조직 원가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자,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으며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실 오픈하잖아요. 사무실 오픈하면 나 말고도 내 밑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도 있겠죠.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뭐랍니까? 고용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용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종업원, 조직원은 고용돼 있다. 생각하시고 고용윤리다라는 겁니다. 다음, 나도 공인 중에서 활동하지만 또 인근에 공인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조직윤리예요. 그래서 동업자는 동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업종의 종사자, 같은 업종의 종사자끼리 지킬 도리다. 또 공인사 협회, 이것은 동업자 단체의 관계 지킬 도리가 뭡니까? 조직윤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의뢰인, 즉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가 서비스 윤리가 되겠지요. 다음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가 뭡니까? 공중윤리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딱 하나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조직윤리란다. OX, X 잘못된 거죠. 이게 조금 어리지만 우리 시험 또 출제가 답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조직윤리입니까? 고용윤리입니까? 고용윤리가 되겠죠. 조직원은 나에게 고용돼 있다 생각하시고, 좀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어때? 고용윤리다. 이것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윤리는 뭐냐입니까?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양호 4번, 동안의 1번 봅시다. 부동산 활동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지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동산 이 자체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대한 윤리성도 중요한 속성이 된다 시겠습니다. 동안의 2번,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다. 기억본 보세요. 서비스 윤리입니다. 자, 이는 우리 설명했죠? 고객, 즉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다 시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보세요. 조직 윤리입니다. 자, 조직 윤리라서 뭡니까?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번 동업자의 관계, 나번 동업자 단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다음 디귿번 보세요. 디귿은 고용윤리다 소개했는데, 옆에 적어보세요. 고용윤리는 누구 관계입니까? 종업원 또는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다. 그래서 고용윤리 옆에다가 종업원, 조직원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보세요. 공중윤리입니다. 공중윤리 뭡니까? 일반 공중,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양으로 번.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자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활동의 주체는 어때? 인간이란 이야기예요. 좀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바로 뭡니까? 대인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네, 자.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뭐합니까? 부동산이다. 참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뭡니까? 대물 활동. 다음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대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어로 6번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정보 활동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자, 이 토지 이 자체는 있는 그대로 한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움직일 수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부동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부동성. 자, 다음 주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다면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외적인 요인에 있을 때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 분들을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통제 불가능한 어떤 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부동산에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 주변 현상에는 통제 뭡니까?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뭘 필요한다? 정보를 필요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7번째. 자,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에요. 임장 활동이다. 이때 임장 활동이라서는 말 그대로 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내가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간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임장 활동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시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되겠죠? 어떤 성? 부동성. 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온 땅을 가볼 필요가 있겠죠? 개별성. 자, 다음 부동산 활동은 뭡니까? 우리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요. 됐으면서 부동산은 부동성,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성을 해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을 만든다는 거지요. 또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부동성을 인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임장활동이 불가피하다 나와 있죠. 결국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이다 생각하시고 양으로 7번 임장활동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부동성, 개별성, 대물활동. 이러면서 임장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어로 8번입니다. 양어로 8번 우리 생각합시다. 자,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쓸 수 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뭡니까? 영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도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 배려의 장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소모가 되는 재화를 대상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과는 달리 장래에 대한 배려에서 결정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 배려의 장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9번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는데 이건 우리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자, 이 지표면을 우리가 수평적이다 그래서 뭐로 표현할 것인가?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평 공간이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겠죠. 자, 이 지표 윗부분 이 부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중.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 자, 이와 관련된 공간이라 해서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에 있죠. 지표 아랫부분 흔히 우리가 뭐랍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하죠. 지하. 그럼 이와 관련된 공간이라 해서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하 공간. 이때 여기는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흔히 우리가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여기 이제 수평 공간
여기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포함시키면 3차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생략해버리고 입체 공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대로 보니까 토지 즉 부동산은 어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이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도 결국 뭡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양으로 굽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3차원의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복합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특정 층에서는 이루어진 건 아니라 그랬지요. 다양한 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 사고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다음 전문성이 요구된다.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음 다섯 번째로 정보 활동이다. 다음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임장 활동이다.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공간 활동이다.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봅시다. 19페이지 보시면 3번 예제가 나와 있죠. 3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되어 있죠. 지금 박스형 문제가 나왔네. 박스형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 비법으로 풀어버리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본 보세요.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해서 전개한다. 지금 어떻게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기억본 어때? 맞는 문장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문제는 뭡니까?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옳은 걸 모두 고르랬으니까 반드시 어때? 기억본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럼 기억본 안 들어가 있는 보기 3번, 4번, 5번은 답이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 4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답이 될 수가 뭡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럼 자, 1번, 2번 차이를 보세요. 니은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번 얼른 보자는 이야기예요. 박스 니모션. 자, 사회성, 공공성은 재산을 다루므로 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었지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재산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잘못되어 있지요. 거래 당사자 역시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결국 니은번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번 아웃. 남는 건 몇 번입니까? 2번. 빨리 이렇게 답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박스에는 지금 전체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만의 비법이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한두 번 연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데 훨씬 시간을 줄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연습이니까 나머지 지문도 살펴볼 수 있죠. 하여튼 답을 찾았어요. 자, 나머지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활동과 달리 장기적인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의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자 보세요.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다. 이렇게 치면서 뭡니까? 대인 활동이 되겠지요. 끊어보세요. 그 다음 쯤 봅시다. 예, 그 다음 쯤 보시면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분이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사실 이런 질문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체계화해야 되겠죠. 그럼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모두가 강조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가 아니라 그랬죠? 모두가 강조돼서 과학성, 기술성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지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문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제하는 근거는 부증성 특성과 아니죠. 자, 임장 활동이 된 건 뭡니까? 부동성, 개별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증성 잘못되어 있죠? 네, 뭘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부동성, 또 뭐 개별성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대인 활동이란 속성 때문이다. 아니죠.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이다. 라는 이야기. 이처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어때? 임장 활동을 비롯한다 그랬죠? 그럼 미음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옳은 건 뭡니까? 기억, 디귿,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4절은 이제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다. 소인데 흔히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4절 통째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4절 통째로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이건 이러지 하세요. 우리가 부동산 학문의 뭐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동산 활동을 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먼저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다음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하나 여러분 일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뭡니까?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능률성은 지금 뭡니까?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능률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넷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능률성 원칙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자자, 여기 연구 목적이 있죠? 그래서 능률서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생각하시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자, 소유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 거래 활동이 있겠지요. 소유 활동에서는 내가 어때?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겠죠?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이 되자. 이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최유용의 원칙이 지도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은 사고 파는 거죠. 이걸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부동산은 임대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처분 임대차 이거는 게 거래 활동인데, 참 거래 활동을 능률해서 어떻습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때?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유 활동은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은 거래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는 건 능률성의 원칙입니까? 안전성의 원칙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우리 시험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됐던 부분이지요. 자,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고로 1번이에요.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용의 원리를,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서 확립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어떤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능률성 원칙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양월 2번. 자, 이제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자, 안전성 원칙은 이러지 하세요.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안전해야 된다. 즉,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사고도 복합기니까에서 다양한 점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안전성 원칙 이 같은 경우에는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침의 안전성, 법률침의 안전성 모두가 고려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같은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견제관계, 상충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보세요. 능률성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빨리빨리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고 나기 딱 쉽겠지요. 그래서 능률성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전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사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사고 없이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땅 사기에서 3년 내내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능률성이 결여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고, 지나치게
안전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어때?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월 2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잠깐 설명드렸죠? 예, 다음 동사는 안전성은 경제적, 법률적 기준점에서, 즉 복합개념 입각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성 원칙은 자,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경제 원칙은 뭡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보자. 이었던 게 경제 원칙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공정성 원칙이에요. 자, 이건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행할 때 지역 간 차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소득 계층 간 차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학문이다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칙 네 가지를 이야기 됐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경제성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 1장 부동산의 기본 원리다. 이론적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됐고, 자, 20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이제 예시 문제다. 문제들이 들어있죠? 예,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들어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3번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문제 1번 보기 4번 봅시다. 보기 4번 보시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대상은 담보란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을 통과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 같은 순수 과학이라 할 수 있다. OX, X 통째로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생각합시다. 토지와 건물 대상은 담보란 점에서 여기까지만 끊어본다면 결국 학문의 연구성이 뭐란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부동 학문의 연구상은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랬지요. 학문의 연구상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요. 다음 뒷짐은 더 잘못되어 있죠. 예, 자, 부동학문은 순수 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응용 과학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4번은 통째로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보기 5번 한번 봅시다. 보기 5번 보시면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우리 배웠죠? 이처럼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어때? 지도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최유효 이용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는 결국은 안전성의 원칙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살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장 부동산의 기본 원리다. 이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2장 소개되어 있죠. 사실 2장 이 자체가 1편 여기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 2장 여기서는 매해마다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지난 시험 2문제 나왔죠. 여러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에서 2문제는 어때? 출제될 것이다. 예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출제 문항수는 적지만 기본 있는 내용이니까 3, 4번에서는 많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크게 1절, 2절 두 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1절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은 부동산의 분류 방법이다.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절 개념 여기에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 교재는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큰 테마는 세 가지예요. 개념, 분류 방법,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개념 말씀드리고 분류 방법 말씀드리고 속성 이렇게 강의는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부동산의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한 행위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 활동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야지 부동산 활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활동의 범위를 어때? 명확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학문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활동의 어때?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복합개념 사고이가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할 때도 복합개념 사고이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바로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하는 거죠. 여하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 크게 세 측면이 있죠. 먼저 뭐가 있습니까? 자, 물리적 측면이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 되겠지요.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이다. 이때 법률 측면은 학자들이 따서 법, 제도적인 측면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참,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때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자, 이분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죠. 다음 여기는 경제적 개념과 법률 개념 이 두 가지 뭡니까?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 배웠어요. 자, 물리적 측면이다. 기술측면 이 뭡니까? 유형적 측면이죠. 다음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 뭡니까?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넓게 펴면 기술적 개념이 되겠지요. 자, 이때 물리적이다. 이 표현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다 떠오르는 건 뭡니까? 토지, 건물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대표된 부동산 뭐가 될까요? 토지입니다. 왜? 건물은 내용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두면 50년, 60년이다. 내용이 다 되면 헐리고 어때? 토지로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대표된 부동산 뭡니까? 토지. 그래서 이제 흔히 어때? 이 부동산 이 표현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따라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대표되는 부산인 토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럼 물리적 뭡니까? 있는 그대로.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토지는 인간의 창조물입니까? 자연물입니까? 자연물이다 할 수 있겠죠. 태초에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줬다는 겁니다. 자연물, 즉 자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토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설명했죠? 3차원의 입체공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토지, 즉 부동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간이다. 다음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나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 토지는 있는 그대로 바란다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칠 때 당연히 환경의 구성 문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이제 부동산을, 토지, 즉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바라보니까 뭡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표현을 쓰겠죠. 결국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인 어떤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물리적 개념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할세. 있는 그대로. 경제적 개념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 생각합시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3대 생산 요소다. 뭘 들고 있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 같은 걸 들고 있죠. 그럼 결국 토지는 어떤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 또는 유원지 놀러 갔다는 이야기야. 거긴 토지는 생산 요소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소비재. 또 산림욕, 예를 들어서 소나무 숲에 갔습니다. 이때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재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토지, 즉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 또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소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대상이 되겠죠. 상품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중요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 되고 자본의 증식순환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는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류만 잘 구분하는데 물리적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다음 경제개념은 뭡니까?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생산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 이런 질문 나왔죠. 근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자산, 자본 등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산, 자본은 물리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런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틀린 것은? 보기 보니까 환경 들어있더라고요. 환경은 어디랍니까?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다. 그래서 종류만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법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은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예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문제인데,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 어때? 광의의 부동산이다.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협의는 뭡니까? 좁은 의미, 광의는 뭡니까?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복합개념이과에서 다양한 층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2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에서 양으로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밑줄 그어져 있죠?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2번 23페이지예요. 양으로 2번 복합 부동산이다. 여기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2번 챕터 보세요. 자, 2번 챕터 보시면 기술적 개념이다. 좁게 표현 물리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종류만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자, 2번 챕터에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으로 1번 자연, 양으로 2번 공간, 그리고 26페이지 양으로 3번 위치, 27페이지 양으로 4번 환경. 일단 종류만 이해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8페이지 보세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여기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종류만 구별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양으로 1번 자산 들어있지요. 양으로 2번 자본, 양으로 3번 생산요소, 양으로 4번 소비재, 양으로 상품이다. 종류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번 예제문제 나와 있죠?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만 풀어보세요. 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 물리적 개념, 경제 개념 종류만 일단 잘 구분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더 세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고,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 부동산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법에서 규정할 수 있을까? 어느 법입니까?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물건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요. 물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뭡니까? 이제 동산, 하나는 부동산이죠. 근데 민법
99조 1항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그리고 99조 2항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 여기 나면 자, 지금 우리 어느 법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에는 크게 물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하나는 동산이다. 그래서 민법에 간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 그리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이제 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민법에서는 자, 부동산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다.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되는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민법상 부동산 뭘 얘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우리 시험 종종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맞는 지문이죠. 그렇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말 바꾸기라는 겁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 말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아침에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자, 건축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데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어예요. 민법에서는 뭐라 규정했습니까? 정착물.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건 뭡니까? 민법에서 인정되는 부동산이다. 그럼 민법상에서 뭐라 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지와 정착물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가 뭐라는 건 잘 아실 것이고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니면 다음 주에 더 구체로 우리 학습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인데 토지 소유권은 우리 민법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민법 212조 여기 나면 토지 소유권은 어떤 정당한 자,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벌써 이제 이처럼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어땠지? 지표뿐만이 아니라 상하에 미치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한없이 위에를 인정하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유권의 효력을 어떻습니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럼 결국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도 소유권 효력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 범위가 어디까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튼 우리가 민법 210조 토지 소유권 이 조문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자, 정당한 있는 범위에서만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해서 자, 결론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해봅시다. 자, 항공기 통행 관련된 권리가 있어요. 항공기 통행 관련된 권리가 있다. 흔히 우리 항공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전파의
전파의 발착 관련된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전파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항공기통의 전파의 발착, 이 관련된 항공권, 전파권 이 자체는 토지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토지소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서 내가 어때? 통행이 안 돼서 멈춰서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자, 다음 이제 아래쪽 미채굴 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채굴 광물은 말 그대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야. 아직 채굴되지 않았죠? 이 같은 걸 미채굴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죠.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건. 잘못 건드리면 어디 갔다 온다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온다 그랬습니다. 자, 졸업식 날 딱 별 하나 달아주는 거죠. 가족들은 두부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TV 드라마에도 출연시켜줍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드라마에도 출연시켜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미채굴 광물 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객차되지 못합니다. 광업법상 광화군에 객차되기 때문에 토지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구성 분자로 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때? 토지소유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공 모의사 할 때는 이런 걸 말바꿔합니다. 여러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점수 안 주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이용이에요. 이걸 소유 이렇게 제가 말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문제 풀어보면 하늘이 노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리 주제 때문에 한때 또 욕을 뒤지게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했다고.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 전파 발작 관련된 전파권. 다음은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는 토지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때? 토지소유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소유 관련해서 결론적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2부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정착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